아버님, 제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길거리에서 주워온 근본 없는 아이를 곁에 두면 이런 사달이 난다고요. 18살 태겸의 손에서 떨어진 낡은 라디오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납니다.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쓴 채 그토록 믿었던 회장의 차갑게 식어버린 시선 앞에서 태겸은 무너져 내립니다. 태겸아, 내가 너를 믿었다. 내 귀가 들려주는 세상이 진실이라고 믿었어.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내 목을 겨누는구나. 그 순간 태겸의 세상에서 모든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사람의 숨소리도 심장의 박동도 그가 평생 의지해왔던 진실의 주파수마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단 한 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던 아주 오래된 라디오 하나에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봅시다. 아직 태겸이 배신자도 스파이도 아니던 시절로 이야기 한 잔 나누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자리를 함께 해주세요.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공간에 따뜻한 인생의 향이 가득 퍼지길 바라겠습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소리로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20분 세상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18살 태겸의 하루는 소리로부터 시작됩니다. 남들에게는 그저 정막일 뿐인 이 시간이 태겸에게는 수만 가지 소리가 각자의 결을 드러내는 가장 소란스럽고도 정직한 시간입니다. 치익하는 화이트 노이즈 사이로 익숙한 주파수가 잡힙니다. 오늘도 고생한 당신에게 마지막 곡 보내드립니다. 이제 곧 새벽이 오겠네요. 태겸은 그 목소리의 끝에 묻어나는 미세한 피로감을 듣습니다. 아, 오늘 이 DJ는 감기에 걸렸구나. 세 번째 문장을 읽을 때 숨이 조금 짧았어. 태겸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컨디션을 소리만으로 짚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태겸이 끄는 폐지 수레의 바퀴 소리는 골목의 공기를 가릅니다. 왼쪽 바퀴가 약간 어긋나 있어 끼익하는 소리가 박자를 놓칠 때마다 태겸은 그 리듬에 맞춰 발걸음을 옮깁니다. 길가에 놓인 젖은 박스는 텁하고 무거운 소리를 내고 바짝 마른 잡지는 사각하며 가벼운 마찰음을 냅니다. 태겸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손끝에 닿는 종이의 울림만으로 그것이 어제 내린 이슬을 얼마나 머금었는지 알아챕니다. 멀리서 첫 차를 준비하는 버스의 엔진이 깨어나는 소리, 누군가의 집 대문이 열리며 나는 날카로운 금속 마찰음, 그리고 전신주의 전선이 바람에 떨며 내는 낮은 웅성거림. 태겸에게 이 모든 것은 세상이 보내는 안부 인사와 같습니다. 해가 머리 위로 솟으면 태겸은 작은 골목어기, 제 몸집만 한 고물들이 쌓인 천막 아래 앉습니다. 이곳은 동네 노인들의 쉼터이자 고장난 라디오들의 병원입니다. 태겸은 고개를 들지 않고 손놀림을 멈추지 않은 채 입을 엽니다. 오셨어요, 김할머니. 왼쪽 무릎이 또 말썽인가 봐요. 평소보다 3박자 늦게 발을 떼시네요. 아니, 이 녀석아.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았대? 응, 어제 비가 오려나 싶더니 도져버렸어. 그건 그렇고 이놈의 라디오가 또 숨이 넘어갈라 그런다. 태겸은 할머니가 내민 낡은 라디오를 건네봤습니다. 전원을 켜자 찌익하는 불쾌한 잡음이 터져나옵니다. 사람들은 그저 시끄러운 소음이라며 귀를 막겠지만 태겸은 그 소음의 결을 파고듭니다. 태겸의 귀에는 잡음 속에 숨은 비명이 들립니다. 전에 콘덴서가 부풀어 올라내는 가냘픈 떨림, 납땜이 떨어져 나가 전기가 위태롭게 건너뛰는 소리. 태겸은 핀셋을 들어 정확한 지점을 짚어냅니다. 비명이 멈췄어요. 응? 뭐가? 이제 노래 부를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할머니는 신기한 듯 웃으며 돌아가고 태겸은 다시 혼자가 됩니다. 태겸은 사람들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는 숨소리,
웃을 때의 목소리 톤, 걸을 때 구두굽이 땅에 닿는 무게감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태겸에게 사람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형체가 아니라 그 존재가 공기를 흔들어 만드는 파동이기 때문입니다. 노을이 지고 다시 태겸이 폐지를 정리할 시간. 동네 전파사 아저씨가 내놓은 고물. 더미 속에서 낡다 못해 케이스가 반쯤 부서진 휴대용 라디오 하나를 발견합니다. 평범한 고물 같았지만 태겸의 귀가 먼저 반응합니다. 분명 건전지도 없는 깡통 같은 기계인데 그 안에서 기묘한 박자가 들려옵니다. 마치 누군가 아주 멀리서 하지만 아주 절박하게 벽을 두드리는 것 같은 일정한 소리. 태겸은 가만히 그 라디오를 귀에 가져다 댑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위험한 소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태겸의 방, 책상 위에는 전파사 고물 더미에서 찾아낸 이름 모를 휴대용 라디오가 분해된 채 놓여 있습니다. 분명 건전지도 없고 전선도 끊긴 깡통인데 태겸의 귀에는 자꾸만 기묘한 소리가 감지됩니다. 태겸은 돋보기를 끼고 라디오의 내부를 살핍니다. 80년대에나 유행했을 법한 낡은 디자인. 하지만 뚜껑을 열자 겉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정교한 개조의 흔적이 보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특정 주파수에 고정하고 증폭기를 덧댄 흔적입니다. 이건 수신기가 아니야. 마치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통로 같아. 태겸이 인하된 전선을 다시 잇고 여분의 배터리를 조심스럽게 연결합니다. 스피커에서는 일반적인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경쾌한 음악도 아나운서의 매끄러운 멘트도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깊고 무거운 정적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뚫고 한 노인의 낮은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웁니다. 오늘도 잠이 오질 않는군. 비서실장이 준 약도 소용이 없어. 허허, 평생을 길 위에 차를 굴리며 살았는데 정작 내가 갈 길은 보이지가 않으니 원. 태겸은 숨을 멈춥니다. 이건 방송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사적인 공간 혹은 일기장 같은 녹음이 주파수를 타고 태겸의 방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명상 구절과 섞이다가 갑자기 날카로운 회의 기록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준서 그놈, 부사장 자리에 앉혀놨더니 뒷돈 챙기는 소리나 들리고 한도운송을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죽으면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구나.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태겸은 이 소리들이 단순한 잡음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노인의 목소리 뒤편으로 들리는 미세한 소리들, 고급스러운 시계의 태역 감기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대형 트럭들의 경적 소리,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누군가의 절도 있는 발소리. 태겸은 눈을 감고 소리의 발원지를 상상합니다. 이건 기계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심장 소리야. 아주 높고 외로운 곳에서 나는 비명 같은 소리. 라디오 안의 목소리는 점점 더 구체적인 정보들을 쏟아냅니다. 물류 노선 확장 계획, 아들에 대한 불신, 그리고 서 실장이라는 인물에게 전하는 은밀한 지시까지. 태겸은 자기도 모르게 펜을 들어 그 소리의 파형을 종이 위에 그리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방송의 파형과는 다른 불규칙하지만 지독하게 진실된 삶의 궤적입니다. 창밖에는 벌써 푸르스름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밤새 소리에 홀려있던 태겸의 눈이 번뜩입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이 낡은 라디오는 고물상으로 가려던 쓰레기가 아니라 누군가 절박하게 내던진 병 속의 편지라는 것을요. 태겸은 조심스럽게 라디오의 볼륨을 조절하며 수첩에 노인이 가장 자주 언급했던 이름을 적어 넣습니다. 한도운송, 한도식. 태겸은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이 아닌 타인의 숨겨진 진실을
엿듣는 일을 시작합니다. 라디오를 고치고 난 뒤 며칠 동안 태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노인의 목소리는 갈수록 깊은 수렁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불신, 고독, 그리고 자신의 성취가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창업주의 비명. 태겸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몇 번이고 혼잣말을 삼켰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싶어. 이게 다 환청이라고, 괜찮은 거라고 스스로 말해주고 싶어. 하지만 태겸의 귀는 좀처럼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호흡 사이에 섞인 미세한 부정맥의 신호, 서 실장에게 지시를 내릴 때 미세하게 떨리는 성대의 파동. 태겸에게 그 모든 소리는 모르는 척 덮어버리기엔 너무나 선명한 SOS였습니다. 결국 태겸은 낡은 수첩한 귀퉁이를 찢어 연필을 쥐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도식 회장의 전용차가 지나는 길목. 태겸은 수거한 폐지 더미 사이에 몸을 숨긴 채 기회를 엿봤습니다. 차가 신호에 걸려 멈춰 선 순간 태겸은 조심스럽게 차 창틀 사이로 낡은 라디오와 작은 쪽지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쪽지에는 비뚤비뚤하지만 힘있는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라디오, 방송 말고 다른 소리도 들으세요. 회장님의 숨소리가 너무 아파요. 비서실장 서정민이 가져온 낡은 라디오와 쪽지를 본 한도식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협박이라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숨소리가 아프다는 문구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회장은 서 실장을 밖으로 내보낸 뒤 쪽지를 남긴 아이를 찾아오라 지시했습니다. 화려한 회장실, 그 육중한 침묵 속에 낡은 옷을 입은 태겸이 섰습니다. 회장은 태겸을 시험하듯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책상 아래 숨겨진 버튼을 눌러 라디오에 고의로 강한 전파 방해를 일으켰습니다. 내가 내 숨소리가 아프다고 적었느냐? 그렇다면 말해봐라. 지금 이 잡음 속에서 무엇이 들리는지. 태겸은 눈을 감았습니다. 잡음이 고막을 찌르는 가운데 태겸의 귀는 기계 장치 안쪽에 아주 작은 마찰음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세 번째 버튼 뒤에 있는 구리선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회장님 책상 위 시계 태엽이 곧 멈출 것 같아요. 기름이 말라서 쇳가루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거든요. 회장은 내심 경악했습니다. 실제로 그 시계는 태엽이 거의 다 되어가던 참이었고 전파 방해기는 태겸의 말대로 과부하로 인해 타는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이번엔 목소리를 아주 낮춰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으로 숫자를 의조렸습니다. 태겸 492 그리고 마지막은 제 이름을 부르셨네요. 너는 누구냐라고. 한도식 회장의 눈이 경이로움으로 번뜩였습니다. 수십 년간 물류 현장의 소음을 뚫고 회사를 키워온 노장의 직감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거짓말이 난무하는 자신의 주변에서 유일하게 진실된 소리를 들려줄 도구라는 것을요. 사람들이 내 앞에서 내뱉는 거짓말들, 너라면 그 뒤에 숨은 비명까지 들을 수 있겠구나. 태겸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길거리의 소음과 라디오의 잡음을 친구 삼아 살던 소년에게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세상의 진동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겸의 자리는 차가운 아스팔트 골목이 아니라 한도은송의 심장 부인 회장의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소년의 귀가 드디어 세상의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도은송 본사 건물의 꼭대기층, 그곳에는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한도식 회장의 집무실과 연결된 비밀 별채가 있습니다. 태겸이 처음 발을 들인 그곳은 그가 평생 살아온 소란스러운 골목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방음벽과 특수 제작된 이중문은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을 칼로 자르듯 차단했습니다. 태겸은 발바닥에 닿는 최고급 카펫의 질감을 느낍니다. 발소리조차 삼켜버리는 이 기묘한 침묵 속에서 태겸은 오히려 귀가 먹먹해지는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별채 한편 회장의 개인 집무실에는 태겸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진공관 앰프와 거대한 스피커들, 그리고 태겸이 골목에서 수리하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교한 통신 장비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태겸의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회장의 귀가 되어야 했습니다. 회장은 태겸을 위해 집무실 구석에 작은 청음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회장의 책상 위 스피커폰으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한준서 부사장, 회장의 외아들입니다. 아버님, 이번 물류기지 확장건은 제가 직접 현장을 돌며 꼼꼼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푹 쉬십시오. 태겸은 헤드셋을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의 이면을 파고듭니다. 준서의 목소리 뒤편, 아주 미세하게 들리는 일정한 리듬의 기계음, 그리고 목소리에 섞인 부자연스러운 긴장. 회장님, 부사장님 목소리 뒤로 파도 소리가 들려요. 기계로 만든 인공 파도요. 그리고 뒤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울려요. 천장이 아주 높고 폐쇄된 공간 같아요. 현장에 있다더니 파도 소리라니? 목소리의 주파수가 평소보다 15Hz 정도 높아요. 긴장하고 계세요. 무언가 숨길 때 나는 소리예요. 회장의 눈이 서늘하게 가라앉습니다. 태겸은 소리를 통해 준서가 현장이 아닌 해외의 어느 카지노나 비밀스러운 연회장에 있음을 직감합니다. 태겸이 듣는 것은 타인의 목소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장의 몸이 내는 소리에도 집중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왼쪽 가슴 부근에서 옷감이 스치는 소리가 너무 빨라요.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분당 20회 정도 더 뛰고 계세요. 서 실장님께 약을 달라고 하셔야겠어요. 한도식 회장은 태겸의 말에 자기도 모르게 가슴을 움켜쥡니다.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한 신체의 비명을 이 아이는 공기의 떨림만으로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겸을 바라보는 회사 사람들의 시선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낡은 티셔츠 대신 깔끔한 셔츠를 입었지만 사람들은 태겸을 회장이 주워온 기괴한 아이로 취급했습니다. 저 해봤어? 회장님이 직접 데려온 애라며? 무슨 라디오 고치는 거지라고 하던데 미친 거 아냐? 비서실장도 못 들어가는 별채에 웬 고물상 애를 앉혀도 부사장님이 아시면 난리 나겠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태겸이 그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태겸이 듣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비아냥대지만 태겸의 귀에는 그들의 악에 섞인 침 삼키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박힙니다. 태겸은 고개를 숙인 채 손목에 찬 작은 휴대용 라디오의 다이얼을 꽉 움켜잡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고 세계는 낯설었지만 태겸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주파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골목 어귀에서 할머니들의 라디오를 고쳐주며 얻었던 소소한 보람은 이제 거대한 기업의 음모를 막아내는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라디오는 이제 골목의 노래가 아니라 회장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였습니다. 별채의 고요함을 깨뜨린 것은 규칙적이지만 지독하게 오만한 구두 굽소리였습니다. 한도은송의 부사장이자 회장의 외아들 한준서가 별채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가 앉아 있는 상석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요즘 안색이 부쩍 안 좋아 보이셔서 제가 잠도 못 잘 정도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표정은 누가 봐도 효심 깊은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음석에 앉아 헤드셋을 누르고 있던 태겸의 귀에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서가 걱정이라는 단어를 뱉을 때마다 그의 성대는 아주 미세하게 긁히는 불협화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잘 짜인 대본을 읽을 때 나는 기계적인 울림이었습니다. 준서의 시선이 천천히 태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이 애는 누굽니까? 집무실에 외부인을 들이지 않는 건 아버님의 철칙 아니셨나요? 요즘 회사 보안이 얼마나 예민한데 이런 근본도 없는 애를 옆에 두시다니요. 태겸은 준서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는 준서가 내뱉는 공기의 온도를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근본도 없는 애라고 말할 때 준서의 호흡은 짧고 날카로웠으며 그 안에는 태겸을 벌레 보듯 하는 지독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준서는 회장 앞에서 일부러 특정 단어들을 반복했습니다. 태겸은 그 단어들이 준서의 입술을 거쳐 나올 때마다 기이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버님은 편히 쉬시고 승계 준비에 집중하시죠. 제가 이미 구조조정안도 다 짜놓았습니다. 아버님,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건강만 생각하세요. 태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준서가 승계와 건강이라는 말을 내뱉을 때마다 그의 심장 박동은 거짓말처럼 차분해졌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게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태겸이 낮은 목소리로 회장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부사장님의 목소리가 너무 가짜 같아요. 단어들이 입술 끝에서만 맴돌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아들을 바라봤지만 준서는 태겸의 존재를 비웃듯 무시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 내부 분위기는 태겸에게 더욱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한준서 부사장의 지시가 떨어진 것인지 태겸이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하던 말을 멈추고 입을 닫았습니다. 저 애가 회장님한테 밀고를 한다며? 소리로 사람 마음을 읽는다나 뭐라나? 그래봤자 길거리 출신이지. 문 닫아. 회의 시작할 거니까. 태겸이 닿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중요한 회의실 문은 이중으로 잠겼고 직원들은 스피커폰 대신 수화기를 귀에 바짝 붙인 채 낮은 목소리로 통화했습니다. 태겸의 비범한 귀를 차단하기 위한 거대한 벽이 세워진 것입니다. 태겸은 집무실 복도 한복판에 홀로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벽 너머에서 웅성거리는 웅성거림은 이제 형체를 알 수 없는 소음이 되어 그를 압박했습니다. 소리는 더 또렷해졌지만 그 소리가 담고 있는 진실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태겸의 귀가 닿지 않는 공간이 하나둘씩 늘어갈수록 불길한 예감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한준서 부사장의 서늘한 그림자가 회사의 주파수를 하나씩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한도운송의 아침을 깨운 것은 비명이 아닌 지독하게 날카로운 기계음이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컴퓨터망이 마비되고 1급 기밀인 차세대 물류 자동화 시스템의 도면이 경쟁사인 대웅물류로 유출되었다는 경고음이 본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집무실 별채에 머물던 태겸은 본능적으로 헤드셋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평소 들리던 주파수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난도질 당해 있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노이즈 속에서 태겸은 자신의 심장을 멈추게 할 소리를 듣고야 맙니다. 아버님, 제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길거리에서 주워온 근본 없는 아이를 곁에 두면 이런 사달이 난다고요. 부사장 준서가 내민 태블릿 PC에서는 한 편의 오디오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태겸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도면은 준비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에 주파수 92.1MHz로 신호를 보낼게요. 약속한 잔금은 해외 계좌로 넣어주세요. 아니에요. 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소리는 파형이 너무 일정해요. 기계가 억지로 이어붙인 가짜 소리라고요. 태겸은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의 예민한 귀는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 뒤편에 깔린 미세한 디지털 노이즈, 즉 합성된 흔적을 읽어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생명이 없는 인형이 말을 하는 것처럼 건조하고 부자연스러운 주파수였습니다. 하지만 한도식 회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태겸이 그토록 의지하던 회장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따뜻하고 묵직하게 울리던 그 박동이 지금은 얼음 호수가 갈라지는 듯한 날카로운 균열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태겸아, 내가 너를 믿었다. 내 귀가 들려주는 세상이 진실이라고 믿었어.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내 목을 겨누는구나. 회장님, 제발 제 귀를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부사장님 목소리 뒤를 들어보세요. 지금 부사장님의 숨소리가 너무나 평온해요. 아버님의 회사가 망가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안정적인 소리를 낼 수 있겠어요? 태겸의 절박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서정민 비서실장은 그저 무거운 침묵으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태겸을 변호하지도 그렇다고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관찰자처럼 이 소란스러운 불협화음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에 의해 별채 밖으로 끌려 나온 태겸의 손에는 그가 처음 회장에게 건넸던 낡은 라디오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이제 태겸은 회장의 방패도 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산업 스파이라는 낙인이 찍힌 다시 버려진 고물상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태겸은 엘리베이터로 향하지 않고 계단실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위를 보았습니다. 태겸은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18년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절망적인 굉음으로 들었습니다. 주파수가 완전히 끊겨버린 라디오처럼 태겸의 세상은 지독한 잡음 속으로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본사 건물의 불빛이 멀어지고 태겸은 다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습니다. 찢겨나간 옷가지 위로 가을비가 따갑게 쏟아집니다. 보안 요원들에 의해 내동댕이 쳐졌을 때 바닥에 부딪혀 케이스가 깨져버린 낡은 라디오. 태겸은 비에 젖은 폐지 더미 사이에 수레를 세워두고 그 옆에 몸을 웅크린 채 부서진 기계를 매만집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소박한 평화가 있던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태겸의 귀에 들리는 골목의 소리는 조롱과 멸시뿐입니다. 산업 스파이, 배신자, 회장실에서 들었던 그 차가운 낙인들이 빗소리에 섞여 고막을 때립니다. 멀리, 아주 멀리 가버릴까?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그냥 폐지나 줍고 라디오나 고치던 그때로 돌아가면 이 지독한 소리들도 안 들리게 될까? 태겸은 수레 안쪽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보찜을 꺼냅니다. 지금 당장 버스터미널로 달려가 가장 먼 곳으로 가는 표를 끊고 싶다는 유혹이 태겸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심코 켠 부서진 라디오에서 기묘한 노이즈가 터져나옵니다. 일반적인 라디오 주파수 대역이 아닙니다. 태겸이 한도식 회장을 위해 개조했던 오직 별채에서만 송출되던 그 비밀스러운 채널의 끝자락이었습니다. 태겸의 귀가 번뜩입니다. 노이즈 너머로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그러나 본사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비릿하고 오만한 목소리가 잡힙니다. 그래, 노인네는 이제 제풀에 꺾였어. 그 고물상 애한테 뒤집어 씌우니까 의심도 못하더라고. 이사회 날짜 잡혔지?
투자자들한테 전해. 한도운송의 알맹이는 내가 다 빼놓았으니까 그날 바로 대운물류로 넘긴다고. 태겸은 숨을 멈췄습니다. 준서의 목소리 뒤로 낯선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가 섞입니다. 부사장님, 역시 치밀하시군요. 비서실장 서정민은요? 그 사람 너무 조용해서 걸리는데. 서 실장, 그 사람은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야. 이미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 걱정 말고 서류나 준비해. 아버지가 눈을 감기 전에 도장을 찍게 만들어야 하니까. 태겸의 손이 부르르 떨립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지독한 진실을 마주한 자의 분노였습니다. 태겸은 도망치려던 보찜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빗물에 젖은 안테나를 최대한 길게 뽑아 올리고 깨진 다이얼을 손끝의 감각만으로 미세하게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 소리는 도망치라고 들리는 게 아니야. 나만 들을 수 있으니까. 나만 멈출 수 있는 소리야. 태겸은 빗속에서 안테나의 각도를 조정하며 최적의 수신 지점을 찾아갑니다. 빗방울이 라디오 내부 회로에 닿아 지지직거리며 불꽃을 튀기지만 태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18년 인생에서 가장 예민하게 날이 선 감각으로 어둠 속을 부유하는 준서의 검은 음모를 가둬두기 위해 귀를 열었습니다. 태겸은 압니다. 이 소리를 놓치면 한도식 회장은 무너질 것이고 진실은 영원히 침묵의 주파수 속에 매몰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늘은 여전히 어둡고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소녀는 이제 비굴하게 눈을 감지 않습니다. 도망 대신 태겸은 한 번 더 귀를 열었습니다. 살아있는 삶 전체를 걸고. 한도운송 본사 건물의 밤은 낮보다 차가웠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본사 건물의 푸른 조명이 반사되어 칼날처럼 번뜩입니다. 쫓겨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태겸은 다시 그 거대한 성체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무는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한준서 부사장이 강화한 보안 검색대는 태겸의 낡은 운동화 소리조차 침입자로 간주하며 날카롭게 경보음을 울릴 기세였습니다. 태겸은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지하 주차장 입구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의 귀는 빗소리를 뚫고 지하에서 올라오는 육중한 차들의 엔진 소리를 추적합니다. 수만 가지 소음 속에서 태겸이 기다리는 단 하나의 파동. 그것은 서정민 비서실장의 전용 세단이 내는 지극히 규칙적이고 절도 있는 타이어 마찰음이었습니다. 밤늦게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서정민 실장의 앞에 빗물에 젖은 유령처럼 태겸이 나타났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오기도 전 태겸은 서 실장의 앞을 가로막고 떨리는 손으로 라디오를 내밀었습니다.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다. 회장님의 실망을 더 키우지 말고 이만 물러가라. 감시와 제약을 뚫고 여기까지 온 건 대단하다만 이미 판결은 끝났어. 판결은 소리가 아니라 서류가 내린 거잖아요. 실장님, 한 번만 더 제 소리를 들어주세요. 회장님의 라디오는 지금도 회장님 편에서 울고 있어요. 서 실장은 무시하고 차 문을 열려 했으나 태겸이 라디오에 깨진 틈 사이로 흘러나오게 한 녹음 파일의 첫 소절에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낮에 회장실에서 들었던 조작된 녹음이 아니었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섞인 한준서 부사장의 비릿하고 오만한 진짜 육성이었습니다. 서 실장, 그 사람은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야. 이미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 걱정 말고 서류나 준비해. 서 실장의 얼굴이 일순간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평소 감정을 지운 채 기계처럼 움직이던 그의 눈동자에 거대한 파동이 일었습니다. 태겸이 들려준 그 소리 속에는 서
실장이 평생을 걸고 지켜온 중립과 신뢰라는 가치가 조롱당하는 소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알고 있는 부사장의 성질과 정확히 맞물리는군. 편집된 파동이 아니야. 날 것 그대로의 악취가 나. 실장님만 알고 계신 기록이 있잖아요. 부사장님이 아버님 건강이 좋다고 거짓말할 때 실제로 옆방에서 들렸던 소음들, 제 귀가 들은 것과 맞춰봐 주세요. 서 실장은 조심스럽게 태겸을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 안의 보안 대시보드를 열어 자신이 수십 년간 작성해온 회장, 수행 일지의 비밀 로그를 활성화했습니다. 그 기록에는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 모든 미세한 일정과 외부인 접촉, 기록이 서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태겸이 라디오의 잡음 속에서 짚어냈던 인공 파도, 소리의 시간과 준서가 현장 시차를 보고했던 시간의 불일치, 그리고 합성 녹음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회의실 사용 기록까지 내가 들은 그 불협화음이 내가 기록한 이 무미건조한 숫자들과 일치하는구나. 기계의 기록과 사람의 귀가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어. 서 실장은 차가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그는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소년의 예민한 귀와 자신의 철저한 기록이 만나자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주파수를 맞추듯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준서 부사장이 세운 거짓의 성벽이 태겸이 붙잡은 작은 단서 하나에 균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지만 태겸은 이제 춥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귀와 한 사람의 기록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운송 본사 32층 대회의실. 평소라면 고요했을 이 공간은 오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터질 듯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이사와 감사들, 그리고 외부 투자자들까지 모인 이 자리는 한준서 부사장이 계획한 새로운 시대의 개막식이자 한도식 회장의 강제 퇴진을 알리는 사형 선고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한준서 부사장은 승리를 확신한 듯 거만한 표정으로 상석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한도식 회장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아닌 케이스가 반쯤 부서지고 안테나가 휘어진 낡은 라디오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 고물을 회의 탁자 정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다들 이 낡은 고물을 보고 의아해하겠지. 하지만 오늘 이 오래된 라디오가 내 마지막 공지이자 이 회사가 들어야 할 유일한 소리다. 한준서 부사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가식적인 효심을 가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님 건강이 안 좋으시더니 결국 판단력까지 흐려지신 겁니까? 저런 고물 라디오가 이사회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러십니까? 당장 치우세요. 회장은 대답 대신 라디오의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그래, 노인네는 이제 제풀에 꺾였어. 그 고물상 애한테 뒤집어 씌우니까 의심도 못하더라고. 한도운송의 알맹이는 내가 다 빼놓았으니까 그날 바로 대운물류로 넘긴다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소리는 정직했습니다. 부사장의 목소리 뒤로 깔린 특유의 기계적인 울림과 비릿한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이사들의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당황한 준서가 서정민 비서실장을 쏘아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서 실장, 이거 조작이야. 저 고물상 애랑 짜고 만든 가짜라고. 당신 내 편에 서기로 했잖아. 그때 줄곧 침묵을 지키던 서정민 비서실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부사장님, 저는 돈 냄새를 맡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는 로그 기록은 부사장님이 현장 시찰을 가셨다던 시간에 회사 비밀 회의실에서 발신된 통신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녹취에 섞인 배경 소음의 주파수는 우리 회사 별채 내부에 설치된 특정 방의 전파 장치와 100% 일치합니다. 태겸의 귀가 포착한 소리의 실체가 서 실장의 철저한 기록과 만나 거대한 증거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준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을 직감한 듯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휠체어에 앉아 있는 회장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 의해 제압당했습니다. 한도식 회장은 소란스러운 회의실 한 구석 문 뒤에서 고요히 서 있는 태겸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옷차림에 빗물에 젖은 머리칼을 한 소년. 하지만 지금 이 방에서 가장 당당하고 맑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은 오직 태겸뿐이었습니다. 태겸아, 너의 귀가 아니었으면 나는 내 아들의 목소리 속에 숨은 이 썩은 냄새를 영원히 맡지 못했을 게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태겸은 대답 대신 가만히 목을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제 태겸에게 씌워졌던 누명은 찢어진 종이 조각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을 채웠던 소음들이 잦아들고 한준서 부사장이 끌려나간 자리에 지독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사회에서 가장 큰 소리는 화려한 박수도 분노 섞인 고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평생을 속임수 속에 살았던 노 회장이 태겸을 향해 내뱉은 아주 작지만 진실된 참회의 숨소리였습니다. 한준서 부사장의 축출과 함께 한도훈송을 뒤덮었던 불협화음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이사회는 전면적인 구조 개편을 선언했고 승계구도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고요함이었지만 그것은 이전에 죽어있던 정적과는 다른 무언가 새로 시작되려는 생동감 있는 고요였습니다. 본사 꼭대기층, 방음벽이 두껍게 처진 별채 사무실에서 한도식 회장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낡은 셔츠 차림의 태겸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겸아,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준 것이 아니다. 너는 내 귀를 열어주었어. 이제 이 회사는 정직한 소리를 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말이다. 회장은 태겸에게 정식으로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청각 보안 고문 혹은 회장 직속 특별보좌관. 이름은 무엇이든 좋았습니다. 대기업 부장급 이상의 월급과 화려한 오피스, 그리고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지위가 태겸의 앞에 놓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준다면 나는 이제 누구의 거짓말도 두렵지 않을 것 같구나. 이 깨끗하고 조용한 방에서 나를 위해 소리를 들어주지 않겠니? 태겸은 잠시 눈을 감고 별채의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에어컨이 내는 일정한 기계음, 공기청정기의 낮은 웅웅거림. 분명 쾌적하고 안전한 소리였지만 태겸의 귀에는 이 공간이 너무나도 배고프게 느껴졌습니다. 태겸은 천천히 헤드셋을 벗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이 방은 소리가 너무 외로워요.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내는 진짜 숨소리를 놓칠 것 같아요. 저는 골목으로 돌아갈게요. 골목이라니? 그 고생스러운 곳으로 다시 가겠다는 말이냐? 여기서라면 내 능력을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쓸 수 있는데 세상은 높은 곳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골목에서 들리는 낡은 라디오의 잡음이 좋아요. 거기엔 사람들의 진짜 삶이 섞여 있거든요. 대신 회장님이 정말로 세상의 소리가 안 들려 답답하실 때 그때 저를 불러주세요. 전파는 어디든 닿으니까요. 태겸의 단호한 거절에 회장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소녀는 권력이라는 주파수에
자신을 맞출 생각이 없음을, 오히려 스스로가 하나의 주파수가 되어 자유롭게 흐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새벽,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익숙한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태겸은 다시 낡은 수레를 끌고 폐지를 줍습니다. 왼쪽 바퀴가 약간 어긋나 박자를 놓치는 그 소리, 태겸은 그 불완전한 리듬에 맞춰 발걸음을 옮깁니다. 골목 사람들은 태겸이 잠시 어디를 다녀왔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다시 돌아온 라디오 고치는 아이를 반갑게 맞이할 뿐입니다. 아이고, 태겸이 왔구나. 이놈의 라디오가 또 지직거려. 내가 좀 봐주라. 태겸은 웃으며 할머니의 라디오를 건네봤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다이얼을 돌립니다. 한도운송은 오늘 대대적인 내부 비리 척결과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혁은 내부의 정직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를 들으며 태겸은 미소 짓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그저 기계를 고친다고 생각하겠지만 태겸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친 것은 낡은 회로가 아니라 어긋나 있던 세상의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태겸은 다시 고개를 숙여 작은 핀셋을 듭니다. 세상을 움직인 힘은 거대한 권력도 화려한 웅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 끝까지 들어주었던 한 사람의 귀였습니다. 사람들은 태겸이 라디오를 고친다고 믿지만 사실 태겸은 세상의 아픈 소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소년의 귀가 열려 있는 한 세상의 주파수는 오늘도 정직하게 흐를 것입니다. 인생에는 끝난 줄 알았던 순간에도 다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 인생의 한 장면에도 조용히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생 한 장과 다음 인생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